중국 향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 또 큰 요소가 돼서 내년도 우리 시장에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네, 전반적으로 IT,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만 잘 버텨내고 잘 지나가게 된다면 환율 시장 쪽에서도 좀 더 안정권을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중국 안유아 교수도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 그 중국이 지금 어디에다가 최근에 돈을 가장 쏟아붓고 있냐, 정부 정책으로. 그 산업, 그게 이제 미래 주도 산업이 될 건데, 그게 전부 내수 관련된 곳들이라는 거. 내수 관련된 곳들이고 또 신성장 산업들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또 하나 바라볼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수 부양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실업률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이. 자, 그럼 뭘 풀어줘야 될까? 신성장 산업 중에 인터넷이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고용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고용이 되면서 조금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장기화됨에 따라서 반감이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감정도 좀 달래주고 실질적인 실업률도 좀 개선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이전에는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올드 이코노미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뉴 이코노미, 새로운 신성장 동력,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IT,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 이제 시장에는 비관과 낙관이 같이 공존하니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미 치포 동맹 가입이 돼 있으니까 한국의 반도체가 과연 예전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향으로. 중국향으로의 비중을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치포 동맹에 들어갔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솔직히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미국이 한국 기업을 규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 내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한국 정부가 좀 외교력을 발휘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 이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또 지금 공장을 옮기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1월 수출 통계를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보다 높아졌습니다. 메모리가 너무 못한 것도 있지만 비메모리가 그동안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었던 그 사이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중국과 대만 관계, TSMC에 대한 뭐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과 대만 관계가 더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TSMC에 몰아줬던 수주를 조금은 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 번은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이 꾸준히 있다. 우리가 그동안 좀 관심 밖에 있었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성장이, 메모리는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비메모리 올라오면서 비메모리 쪽의 성장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23년, 24년에 반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 반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키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향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국 또 큰 요소가 돼서 내년도 우리 시장에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 궁죽변 변죽통을 말씀드렸고, 저희 2023년 제목, 큰 제목이 반전 드라마거든요. 반전 드라마의 가장 큰 팩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자는 것도 있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가운데 2022년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와 원화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키는 중국 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변하게 된다면 한국 수출, 한국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도 변하면서 환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가운데서는 중국의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성공하냐 마냐에는
그 부동산 문제 네. 이것이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 네. 네, 그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하면서 미국도 부동산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은 금 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둔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금융위기 때처럼 어마어마한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경험을 해봤기 네, 때문에. 경험을 했고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는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디폴트 사태가 있었을 때 뭐 누가 보기에는 좀 묻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위기로 전이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분기 끝나가는 시점이 됐으니까 네. 빠르네요. 벌써 예, 2022년도 끝났으니까 네.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1월 달에 상당히 그 하락폭이 깊은 그런 그 조정이 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실적이 딱 현실로 나올 것이다. 뭐 하이닉스는 뭐 이미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3분기 실적 시즌을 끝난 이후에는 좀 멈춰 있었거든요, 실적 전망이. 근데 이제 4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는 뭐 계속 안 좋은 거 아실 테고, IT 하드웨어, IT 가전, 철강 이런 쪽들까지 꺾여 버렸고요. 그리고 비철목재,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조선 운송 뭐 올라가고 있다,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22년 4분기 실적은 매년 그랬듯이 실적 쇼크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로 인해서 23년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일단은 눈높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인데요. 코스피 전체 맨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인데, 코스피 전체로 놓고 보면 4분기는 5.6, 그럼 2011년 이후 평균 4분기가 6.1이라서 낮아졌네? 눈높이가 낮아졌네? 그리고 2023년 1분기가 7.0, 11년 이후 평균 1분기 평균이 7.8이면 낮아졌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있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도체랑 반도체가 아닌 업종으로 나눠서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요 중간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22년 4분기 영업이익률 8.4. 확 줄었군요. 과거 평균은 반토막이고요. 2023년 1분기 6.5. 과거는 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거의 최저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반도체를 빼고 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이 5.2. 2011년 이후 평균보다 4.5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2023년 1분기가 7.0. 11년 이후 평균 6.2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반도체 때문인데 그거를 너무 오해하면 안 된다. 착시 현상이군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실적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다.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실적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하락 사이클이 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시클리컬이라든지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2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난 뒤에는 반도체는 툭 떨어졌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네. 이제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이런 그 산업 사이클에 네.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시클리컬 네. 이 경기 민감주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상승이 예상되는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쪽들 네.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가 이럴 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였는데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라는 게 네. 돼가지고 이쪽은 덜 빠지고 네.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은 훅 빠져 빠졌단 있고,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 지점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전처럼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글로벌 공장으로서 뭐 모든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뭐 공장 생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소비 그리고 내수 부양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진다면 뭐가 좋아질까를 봐야 되겠죠. 일단 모바일 폰부터 산다. 그렇죠. 핸드폰,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뭐 IT 기기, 가전 뭐 이런 것들을 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반도체는 수요가 확 늘 수밖에 없다. 네, 늘 수밖에 없고 그에 딸려 수반되는 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가격 효과입니다. 가격 효과, 물가 효과.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나 뭐 비철금속이나 뭐 시클리컬 업종에는 가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화폐 현상이라도 말하기도 하는데 명목 금액으로 나타나는 금액에 물가가 녹아들어 있다고 본다면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모멘텀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시클리컬보다는 좀 IT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착시 현상,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데이터 좀 분류해서 직접적으로 네. 보니까 반도체만 안 좋고 나머지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팩트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주가는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올 네. 수 있다가 이제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 안 좋다라는 반도체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거기에 딸려 있는 소부장까지도 다 그쪽으로 묶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먼저 움직일 것은 대형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기 어렵냐면은 지금 업황이 안 좋으면은 투자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좋았던 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들 때문에 수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았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탑픽으로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사이클에 있어서 업종별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밑에는 주가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적 사이클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쪽에 게임, 운송, 화학, 정유, 철강, 비철, 유통의류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자재, 물가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약해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반대로 실적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인터넷, 증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증권 바닥, 그리고 반도체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인터넷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실적은 중간을 좀 넘어섰다고 보고 있지만 주가는 지금 절반도 안 왔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IT,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뭐랄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그 증권 격언 중에 외국인과 함께 움직여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올라간다, 성공률이. 근데 외국인의 지금 흐름을 봐서는 얘기하신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팔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요 파란 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빨간 선이 보유 비중입니다. 외국인이 7월 이후 최근까지 한 10조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어요. 10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보유 비중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 따라가면서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 때마다 많이 샀던 업종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 두 가지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집.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최근 외국인이 7월 이후 매수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화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해질 때 외국인은 사고요. 약해질 때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사고 있다. 그런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사고 많이 내렸다면 또 오히려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2022년 12월 말에 특징적이었던 게 1,300원에서 1,270원대, 80원대까지 갔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23년 1분기까지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는데요. 매집인데 외국인이 등락은 있지만 사는데 왜 불안하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그림 보시면 7월에서 8월까지 외국인 6조 4,500원을 샀는데 2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7조 6천억을 샀는데 370포인트가 올랐죠. 근데 외국인이 9월 한 달 동안 2조 5천억을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매수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외국인이만 조금만 던져도 차익 실현 매물만 좀 내놔도 시장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3년 1분기까지는 좀 조심하자. 자, 그럼 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냐? 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요 회색이 12개월 선행 PER 상대 강도입니다. 얼마나 선진국 대비 비싸냐 싸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 버렸고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EPS, 이익 전망의 상대 강도는 저점을 깨고 완전히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는 몇몇 펀드 매니저분들은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파는 거 맞다. 지금 고밸류 왔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실적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실적이 안정돼야지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성 자체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 컨빅션이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2023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는 변수가 외국인이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매집했던 패턴을 감안해서 본다면 경기가 좀 바닥을 통과하고 실적이 안정을 찾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서도 반도체 대형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끌어가는 장세에서 항상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23년 1분기 중에는 좀 대형주, 업종 대표주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환율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우리 한 1,300원 밑에 1,200원대 네.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환율은 조금 복잡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환율 전문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년도에도 뭔가 이 급등락에 대한 변동성 요걸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023년 1분기까지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간 뒤에 또는 경착륙한 뒤에 달러는 통상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신흥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기회가 왔죠.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파란색이 미국하고 유럽. 왜 유럽을 보냐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50% 이상이 유럽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유로화가 강하면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가 약하면 달러가 강해지고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색은 미국하고 유로존의 기준금리 격차인데 GDP 성장률 격차가 마이너스에서 가파르게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달러는 일방적인 강세를 보여줬고요. 미국하고 유로존의 기준금리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달러는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23년 2분기까지는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많이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강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진짜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시민이 플러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미국이 유럽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러는 좀 2023년 1분기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이게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미국하고 유로존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지고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 격차는 이제 플러스권이었던 게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 유로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변수와 맞물려서 원화 강세가 전개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올해 2023년 1분기 중에 다시금 115를 넘어서 120포인트 정도까지 열리고 원달러 환율도 전고점을 넘어서는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2023년 연말에는 이게 쭉 내려가서 달러 인덱스는 100 밑으로 원달러율은 1,200원까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2023년 1분기만 잘 버텨내고 잘 지나가게 된다면 저는 환율 시장 쪽에서도 좀 더 안정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 하에 달러 포지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1분기 때 반등을 할 때 좀 정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셨으면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왜 환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은 많은 분들이 어차피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고 네. 한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럴 때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 한국 주식을 사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고민의 중심에는 환율이니까 맞습니다. 뭔가 우리는 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악성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럼 네. 환율은 뛸 수밖에 없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미국으로 가야 돼라고 네. 지금이라도 네. 1,300원이라도 환율이.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1,100원대, 1,200원을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희는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아까 증시가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PR 조정이 아니라 사야 될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원달러율이 한 번 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 오히려 한국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 포지션을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네. 사고 그 다음에 좀 달러가 좀 싸졌을 때 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네. 그리고 참 이론적으로는 환상적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학개미 운동이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미국 주식을 샀더라면 서학개미 운동 모든 사람이 미국 주식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한국 주식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고 1년 6개월 동안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2021년 6월이 고점이었죠. 미국은 2021년 연말까지 사상치고 챙진을 했습니다. 맞아요. 6개월 정도의 시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은 아마도 한국, 중국, 신흥국, 신흥아시아 쪽이 좀 먼저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2023년, 24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안에서도 신흥아시아 쪽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